지금 쓰고 있는 수업 자료가 일반 전표랑 메인 매출 전표 두 개인데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PDF로. 뭐 먼저 필요하신 분은 받아서 갖고 계셔도 되고, 내일 나머지 장을 다 드릴게요. 스테이플러도 같이 드리고, 그래서 나머지 장이랑 찍어서 이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쉴 거예요. 네, 뭐 그냥 제 재량으로 쉬는 거고요. 수업이 하루 남길래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어서 유형자산 계속 보겠습니다. 어제 건물 짓는 것까지 해봤는데, 건물을 지을 때 그 중도금 내는 거랑 이자 내는 걸 자본화시키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완성되면 건물로 바꿨죠.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4페이지에서 73, 74, 75 이렇게 세 문제가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도금 내고 이자 자본화하고 그 자본화된 자본화된 금액이 포함된 건설 중인 자산이 건물로 완성되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이 76번입니다. 76번은 공장 이전을 위해 신축 중이던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완공은 준공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완공되었다라는 것까지가 75번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완공된 게 아니라 완공된 이후에 취득세를 지금 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취득세 등 관련 소요 공과금 750만 원만 회계 처리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취득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건물이 공장 건물이니까 사용 목적의 건물이잖아요. 계정 과목이 건물, 사용 목적의 건물이니까 공장이라고 딱 나왔으면은 뭐 주로 나오는 게 공장, 본사 뭐 사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거를 해석할 때는 사용 목적의 건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건물인데 목적이 사용 목적이니까 계정 과목이 건물인 거죠.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공장 나왔으니까 공장은 계정 과목이 건물이죠.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계정 과목이 똑같이 건물이겠죠. 건물 750만 원, 보통 예금 750만 원입니다. 취득세. 건물 완성돼서 취득세를 냈다. 이게 그 취득세랑 등기는 또 따로인데 뭐 그것까지는 물어보지는 않는데요. 참고로 그 건물을 사잖아요. 그러면 남의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권 그 등기를 내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남의 건물을 내가 사면. 근데 지금은 없던 건물을 새로 지었잖아요. 물론 내가 지은 건 아니긴 한데 내가 건물을 직접 지으면 등기를 안 쳐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물어보겠죠? 근데 아마 여기서는 그 건물을 지어준 회사가 취득권을 획득해서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
우리한테 등기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그냥 취득세 냈다고 하면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취득세가 있고 땅도 취득세가 있고 건물도 취득세가 있는데 그 취득세는 그 취득하는 물건 있죠. 목적이 되는 그 물건 계정 과목 따라가죠 당연히. 그 다음은 77번입니다. 77번은 재산세인데 앞에서 나왔던 자동차세랑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름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세금이고요. 그러면 재산세는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건물의 재산세 120만 원, 영업부서 120, 그다음에 제조부서 건물 재산세 130만 원. 그럼 얘도 세금과 공과라는 개정 과목 쓰거든요. 이유는 취득을 한 이후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취득하면서가 아니라 취득한 이후에. 자동차세랑 그게 비슷해요. 그러면 얘는 세금과 공과, 영업부서는 800번, 그리고 제조부서는 500번 세금과 공과입니다. 네, 뭐 그냥 간단한 문제들이죠. 앞에 그 자동차나 토지에서 나왔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상 여기도 취득세랑 재산세를 넣은 거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취득세랑 자동차세가 대비됐다면 건물이나 토지 쪽은 취득세에 대응하는 개념이 재산세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은 78번입니다. 78번 문제는 공장 건물을 증축한다 그러죠. 증축. 여기 증축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증축. 원래 그 건축이라는 개념에 5개가 들어가는데 뭐 신축, 증축, 뭐 개축, 개수, 이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증축이. 그러면 증축은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이 있는데 층수를 높이거나 아니면 옆으로 면적이 넓어지거나 그런 게 증축이 되겠죠. 보통 주로는 위로 올리는데 그럼 이때 증축이라는 거는 신축이랑 개념이 다르잖아요. 신축은 없는 걸 만드는 거고, 그럼 한번 개념을 생각해 보면 신축은 건설 중인 자산이 됐다가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증축은 이미 건물이 있죠. 그 상태에서 건물의 가치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증가분이 증축인데 얘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써놓을게요. 증축에다가 자본적 지출. 이제 몇 번 들어보셨죠? 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자산을 취득하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산을 취득. 이게 시간 순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상황이에요. 이 자산을 취득하려면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럼 이 순간이 되면 취득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취득이라는 선 전까지는 취득 중인 거죠. 취득 중, 취득하면서 취득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취득 전이랑 취득 중이랑 같은 말이 되죠. 취득하기 전이 취득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때 이 자산을 취득하는 도중에 부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취득 부대 비용.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원칙은 취득 부대 비용을 자산에 더하는 거죠. 이거를 더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 이때 취득 부대 비용을 자산에 더하는 이유는 앞쪽에서 재고 자산 할 때 원리를 알려드렸죠. 돈을 쓰면 원래 비용이잖아요. 돈이 없어지면. 근데 원칙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뭐 그거랑 좀 이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예외도 있잖아요. 예외, 취득 부대 비용의 예외는 딱 하나 있었죠. 딱 하나.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내가 자산을 취득한다고 하면 유일한 예외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는 게 더 낫죠. 유일한 예외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은 더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계정 과목이 나온다 그랬죠. 900번 수수료 비용입니다. 취득은 이렇게밖에 없죠. 단기 매매 증권이냐 아니냐. 그러면 유형 자산은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 부대 비용을 다 더하고 있죠. 요 정도. 그러니까 얘는 되게 간단합니다. 취득은. 그다음 문제는 취득 후예요. 이제 이걸 할 거거든요. 취득 후. 취득이 끝났습니다. 얘도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취득 후는 원칙이 비용입니다. 비용 처리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뭐 지금 나왔던 예시는 그 자동차세랑 재산세인데 둘 다 세금과 공과 라는 계정 과목을 썼어요. 지금 나온 게 저거밖에 없죠. 네, 원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예외를 보는 거죠. 여기서 예외가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 그리고 자본적 지출의 반대가 수익적 지출이거든요. 이름은 들어보셨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데 그래서 얘는 원칙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이렇게 됩니다. 수익적 지출이랑 자본적 지출이랑 둘 다 취득 후에 쓰는 돈이에요. 수익적 지출은 키워드 제가 한번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능률 유지의 느낌입니다. 원상 회복 능률 유지. 그래서 이거 수익적 지출 나오면은 자동차 생각하면 되죠. 엔진 오일 갈고 타이어 갈고.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니까 결과적으로 원칙에 해당하죠. 근데 여기서는 계정 과목이 딱 두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1번이 차량 유지비, 2번이 수선비. 이렇게 가요. 1번 차량 유지비, 2번 수선비. 그럼 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면 차량 유지비를 쓰는 거고요. 자동차가 아닐 수도 있죠. 뭐 기계 장치나 건물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선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냐 아니냐만 따지면 돼요. 근데 주로 차가 많이 나오고 차가 아니면 기계 장치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합니다. 자본 증가는 자산 증가니까. 자본이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하죠. 키워드는 생산 능력, 생산성 증가, 내용 연수 증가.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는데 똑같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파악하셔야 돼요. 생산성이 증가한다,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봤던 게 자동차 소모품 갈았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로 됐었고요. 특이하게 자동차 엔진 교환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때 뭐 의미를 두자면 내용 연수 증가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더 오래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졌다 정도. 그러면 이때 증축은 자본적 지출 맞죠? 그래서 지금 공장 건물을 증축했잖아요. 그럼 이때 공장 건물은 계정 과목이 건물로 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에 증축을 하면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이잖아요. 그럼 그 자산이 건물이니까 증축한 부분도 건물인 거지. 1억 원어치 건물이 더 비싸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사대금 1억은 추가로 증축한 부분이 1억이라는 거죠. 근데 아마 이 부분을 증축이라는 거를 놓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이 증축이라는 단어를 신축으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잘못 봤거나 하면. 근데도 답은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신축으로 잘못 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억짜리 건물을 새로 짓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뭐 완성되었다고 하잖아요. 신축으로 오해했다고 하더라도 답은 건물이죠. 그러니까 뭐 별다른 설명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이라는 단어에 이미 생산성 증가,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출제자는 증축 했는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 뭐 그런 말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의미는 별로 없죠. 어차피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신축으로 이해해도 답을 똑같이 맞힐 수 있다. 그래서 별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답을 써보면은 건물 1억 증가한 부분이죠. 1억은 새로 지어서 증가한 부분. 그 전에 5억짜리 건물인데 1억 원어치 추가시켰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맨날 강조했던 거, 이 중에 60% 6천만 원이죠. 이걸 어음으로 결제했다. 당사 발행. 남이 발행한 거 줄 수도 있죠. 그럼 배서양도죠. 근데 우리가 발행한 거를 준 거예요. 그럼 어음 줬으니까 지급어음이죠? 미지급금이죠. 이거 어음 줬다고 하면 맨날 지급어음 쓰면 틀리니까 미지급금 조심하세요. 미지급금. 미지급금이 나온 이유는 건물이어서라기보다는 원재료가 아니어서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죠. 원재료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인 거죠. 그러면 6천만 원은 아직 안 줬으니까 그 거래처를 같이 써주고요. 한국건설.
나머지 4천만 원은 당좌 수표 발행, 당좌 예금이죠. 그래서 뭐 자본적 지출인데 뭐 틀리진 않았겠지만 그냥 증축이 자본적 지출이다 이 정도 확인했고요. 네, 그 다음은 79번입니다. 79번은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수리비로 1,500만 원을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수리비예요. 수리비, 수리하는 게 수리비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서 계정 과목이 뭔지 맞힐 수 있나 생각해 볼게요. 기계장치를 수리했는데 계정 과목 뭘로 할래?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가 정답입니다.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말 안 해줬잖아요. 그럼 힌트를 찾아봐야겠죠. 그럼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가치가 증가했대. 자본적 지출이에요. 근데 이건 동어 반복이죠. 가치 증가, 자본적 지출은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때 뭐 수리비 금액만 사실 봐도 1,500만 원 썼대요. 수리비로. 뭔가 기계가 더 좋아졌을 수도 있겠죠. 금액이 좀 크니까. 근데 1,000만 원 정도 되면 자본적 지출이겠지. 이런 것도 위험한 게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기계가 50억짜리일 수도 있어요. 50억짜리 기계인데 수리비 1,500이다. 그럼 그냥 수익적 지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넘겨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자본적 지출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답이 기계장치죠. 기계장치의 가치가 높아진 거 아니에요? 수리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되게 쉽죠. 기계장치 1,500, 보통예금 1,500. 네, 끝이에요. 근데 답은 일단 간단한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일단은 답이 기계장치예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니까 그럼 해당 자산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게 답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게 수익적 지출일 때 답이 뭐냐 까지 써놓으시면 돼요. 수익적 지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차냐 아니냐. 차 아니죠? 수선비예요. 차가 아니니까. 그리고 비용이잖아요. 수선비가 500이냐 800이냐. 근데 기계장치는 본사에는 없어요. 공장밖에 없잖아요. 기계장치는. 그럼 500번 수선비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내가 같이 적어두셔야 될 거는 수익적 지출이라면 500번 수선비가 나올 수도 있다까지 보시면 되는 거죠. 네, 14페이지 끝났고요. 이제 15페이지로 가볼게요. (15페이지에) 80번인데 요거 중요 표시할게요. 80번 문제. 80번 문제. 그러면 이 문제는 제조 과정에 사용될 원재료 30만 원,
시가 50만 원. 이거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사용될 원재료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원재료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걸로 제품을 만들 거라서 얘를 원재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조 과정에서 사용될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냥 원재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팔 생각으로 샀으면 절대 원재료라고 안 부르거든요. 팔 생각으로 샀으면 이미 상품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뭐 만들려고 샀겠지 정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30만 원은 원가입니다. 쓴 돈. 내가 이 원재료를 보고 얘는 30만 원이야 라고 하는 이유는 30만 원 주고 사왔으니까 그러겠죠. 정확히 말하면 매입 원가가 되겠죠. 원재료는 우리가 사와야 되니까 만들 수 없죠, 원재료는. 그래서 매입 원가, 뭐 취득 원가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매입의 방법으로 취득을 한 거니까. 그럼 시가 50만 원, 이걸 생각해 볼게요. 시가는 공정가치입니다. 시가는 원래 여러 개가 있는데 2개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상품이나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품이나 제품은 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때는 시가가 지금 팔면 이 정도일 때 쓰는 거예요, 시가가. 근데 지금 원재료잖아요. 우리는 원재료를 팔 일이 없죠. 그냥 팔 생각이 있으면 원재료라고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시가는 지금 똑같은 이 원재료를 사려면 50만 원 주고 사야 된다는 소리지. 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는 목적인 게 있고 파는 목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시가가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가 50만 원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약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30만 원에 샀는데 이거 또 사려면 50이다? 뭐 별로 의미 없죠, 50만 원은. 물론 지금 또 사면 의미는 있겠지만 안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은 의미가 없다가 포인트죠. 네, 일단 하나 정리했어요. 원재료 30만 원 원가, 시가는 공정가치. 지금은 필요가 없고요. 자, 이걸 가지고 기계장치를 수선하는 데 사용했죠. 여기서 수선은 수리의 의미가 되겠고요.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원재료를 제품을 만들려고 사왔는데 이거 가지고 기계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익적 지출 나왔죠.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원재료를 제품 만들려고 갖고 왔는데 제품을 못 만들었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고쳤는데 수익적 지출이다. 그러면 계정 과목부터 찾아볼게요. 자동차 아니죠? 수선비. 기계장치는 공장에만 있죠. 500번 수선비가 또 나왔어요. 아니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러면 답이 500번 수선비. 일단 계정 과목은 쉽게 찾으면 됩니다. 수선비.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이랑 공장 기계장치가 만나서 500번 수선비가 됐고요. 그러면 이거 수리하는데 얼마 썼어?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30만 원이라고 대답해야겠죠. 이 수리는 30만 원짜리 수리입니다. 자, 그래서 차변이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원래는 현금 3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돈 주고 했으면. 근데 원재료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대변에는 원재료 30만 원짜리가 사라지면 됩니다. 뭐 이게 이렇게 되는데 차변은 500번 수선비, 대변은 원재료. 왜 제가 중요 표시를 하라고 했을까요? 계정? 맞아요. 저격팔 때문이죠. 재고자산 기억나요? 재고자산은 목적이 뚜렷한 애예요. 판매라는 목적이 있지. 그러니까 원재료 자체를 판매할 건 아니지만 원재료를 산 이유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재료는 제품이 되고 싶었겠죠? 그럼 원재료는 사라지면서 제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품으로 대체되어야 돼요. 근데 수선비로 대체됐죠. 그러면 원재료의 원래 계정은 제품인데 제품이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 대체됐잖아요. 그 꿈을 못 이룬 거죠. 적용할 타 계정으로 대체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요걸 안 써서 틀려요. 그리고 뭐 또 완벽한 오답이 되려면 50만 원까지 가주면 더 완벽한 오답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응용을 한다고 하면 이때 원재료 대신에 상품이나 제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상품이면 상품, 제품이면 제품이면 되는 거고, 자본적 지출이면 답이 기계장치로 또 차변이 바뀔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 계속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적용팔은 안 바뀌어요, 절대로.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랑 수익적 지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아예 문자 그대로 말해줬잖아요. 근데 앞에 풀어봤듯이 증축 같은 애들은 의미가 좀 숨어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80번 문제에서 기계장치의 수선이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기계장치의 수선은 생산성이 증대하지는 않는다. 뭐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이 되니까 그 정도까지 같이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응용력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취득 후에 회계 처리하는 방법까지 같이 봤고요. 이제 유형자산에서 마지막 주제가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 나머지 네 문제 있죠. 81번부터 84번까지가 다 감가상각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를 여러 개 넣어놨는데 일단 81번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81번 보시면은 결산일 현재라고 돼 있죠. 결산일 현재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은 그 사용한 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반영하는 회계 처리인데 12월 31일에 해요. 그리고 금액을 알려줬죠. 참고로 81번 문제는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제일 쉬운 문제에 속해요. 그래서 81번은 그 실제로 풀면 한 10초 정도면 풀 수 있거든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산해서 따로 또 볼 거고요. 그렇게 내면 너무 쉽기 때문에 거기서 응용한 게 82번과 83번 문제거든요. 그러면 82번 문제는 맨 오른쪽에 82번의 오른쪽 보면 정액법 써있죠. 이것만 표시할게요. 정액법. 그 다음에 83번 문제는 오른쪽 밑에 정률법이라고 써있죠. 정률법 이것만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정액법, 정률법 이거 확인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81, 82, 83 세 문제를 비교하면은 82번이랑 83번은 정해진 방법을 이용해서 금액을 직접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81번은 그 금액을 알려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81번을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답을 알려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안 틀리니까 82, 83을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감가상각에 대한 이슈인데 감가상각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다 알려드려도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두 개만 정확히 하겠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참고로 감가상각이라는 단어는 유형자산에서 쓰는 말이에요. 감가상각이라는 말이 나오면 유형자산 이야기하는구나 이 정도가 되고, 참고로 뒤에 무형자산도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무형자산도 사용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무형자산은 그냥 상각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것까지 물어보진 않지만 그냥 용어가 그래요. 자, 그러면 방법을 두 개만 본다고 했죠. 정액법이랑 정률법인데, 뜻은 일정액법입니다. 일정액법. 일정한 액수를 감가상각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일정하게 감가상각을 하려면요, n빵 치면 돼요. 5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고 싶잖아요. 그럼 5로 나누면 되죠. 그게 일정액법이에요. 정액법은 그렇고, 정액법은 잔존 가치를 고려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요걸 좀 써놓을게요. 잔존 가치를 고려한다. 그리고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공식. 정액법 구하는 공식. 일단 잔존 가치가 키워드인데, 정액법은 일단 취득 원가가 나옵니다. 취득 원가. 취득을 할 때 쓴 돈이죠. 이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 쓴 돈, 취득 원가. 여기서 잔존 가치를 빼요. 그리고 이걸 뺀 다음에 나누기 내용 연수로 갑니다. 이게 공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식을 좀 싫어하는데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일단 여기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합니다. 3요소. 세 개가 필요하다고. 그럼 이때 취득원가 있죠. 요거는 팩트예요. 내가 취득할 때 쓴 돈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을 기반으로 그냥 쓰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부터 할게요. 내용연수는 내가 회계 처리를 하기로 결정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년을 쓰겠다 이거랑 상관없이 나는 몇 년 동안 회계 처리를 하겠다. 그럼 내용연수는 내 생각이죠. 뇌피셜이죠. 그냥 5년 동안 할게요.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몇 년 쓸지는 모르잖아요. 방금 샀는데. 그 다음에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그 내용연수 회계 처리를 하기로 한 만큼 하고 나서 남아있는 가치거든요. 네, 이 잔존가치가 왜 있어야 되냐면 그 실제 예시를 들어보면은 기계장치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기계장치가 실제로 책에서 봤는데 보통 한 15에서 막 20년까지 쓸 수 있대요. 실제로 쓰는 기간이. 근데 회계 처리하는 기간이 주로 세법을 따라가요. 회계도 6년에서 8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회계상으로 6에서 8년을 한다고 해봐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실제로 쓸 거를 6년 동안 압축적으로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7년째가 되잖아요. 7년째.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이 기계장치가 없어요. 이미 비용 처리를 6년 동안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기계는 실제로 있죠. 그럼 기계 멀쩡한 거 갖다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이때 괴리가 생기지. 실제 기계는 쓰고 있는데 장부에는 기계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원을 남기는 거예요. 그냥 있긴 있으니까. 그리고 1,000원을 남겨놓고 공짜로 쓰는 거지, 그냥 비용 없이. 그래서 이게 회계의 특징이잖아요, 감가상각이. 그래서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계를 여러 개 갖다 놓고 장사를 하죠. 그래서 그 신생 기업들 있잖아요, 새로 제조업을 하려고 뛰어든 회사들 있죠. 그러면 그 회사들은 감가상각을 이제 시작하거든요. 근데 고인물들 있죠, 장사한 지 10년 된 애들은 비용 없이 기계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이 훨씬 커 보이겠죠.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회사를 좀 판단할 때 도움이 되겠죠. 뭐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잔존 가치를 고려한다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률법까지 써놓고 좀 줄게요. 정률법은 그 정액법은 정해진 액수예요. 그러니까 액수가 똑같지 맨날. 근데 정률법은 정해진 률 퍼센트예요. 정해진 퍼센트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잔존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83번 문제가 정률법인데, 얘는 그 내용 연수를 집어넣으면은 정률이라는 게 계산이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구해주거든요.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데, 예시를 하나 들면은 정률법을 했을 때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 정률이 0.451인가 그렇게 나와요. 이게 정률이 이렇게 나와요. 5년. 5년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냥 외워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첫 해에 가치가 떨어지는 게 45.1%예요. 그럼 100만 원짜리를 샀는데 처음에 한 1년을 쓰잖아요. 그럼 45만 1,000원이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럼 그 다음 해에는 45만 1,000원이 이제 없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금액에 또 45.1%가 떨어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금액이 점점 작아지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러분 자동차나 휴대폰 같은 거 생각해봐요. 처음에 1년 동안 가치 제일 많이 떨어지죠. 그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액법이 좀 더 비현실적이죠. 일정하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반영하는 건데, 그러면 이때 이 0.451을 실제로 그럼 5년 동안 곱해야 되잖아요. 0.451에다가 5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답이 0.95가 나오거든요. 0.451을 5승하면 0.95가 나와요. 95%란 소리예요. 그럼 이 말은 저절로 5%가 남는다는 소리죠. 그게 잔존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정률법에 정률 있죠. 정률에 이미 잔존 가치가 고려가 돼 있는 거야. 이미 정률에. 근데 이미 얘가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또 고려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정률법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정률법으로 푸세요 라고 했는데 잔존 가치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잔존 가치 X표 치고 문제 풀면 되거든요. 근데 83번에는 잔존 가치 이야기를 아예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옆에 빈칸 있잖아요. 거기다 잔존 가치 쓰고 X 이렇게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률법은 잔존 가치를 줘도 안 쓴다 이거지. 왜냐면 이미 들어있으니까 이 안에. 네, 뭐 이 정도까지 하고 좀 쉬다가 좀 더 자세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좀 쉴게요.